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공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식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내가 연구하는 변인 중에 지식 공유를 넣었어요. 구조 방정식으로 분석을 할 거고 여러 변인 중에 지식 공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지식 공유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직에서 HRD 담당자 아니면은 뭐 경영진인데 지식 공유가 중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식 공유 이 네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네 글자의 의미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지식 공유를 알아볼 거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지식 공유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조직원들끼리 교육 배우고 온 거를 잘 공유하는 거 이거를 지식 공유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형식적으로 비형식적으로 일상에서 업무 생활 중에 얻은 노하우를 점심시간에 커피 타임 같을 때 주고받는 게 중요해. 내 생각에는 그게 지식 공유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지식 공유에 대해서 일단 개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식 공유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논문으로 가지고 와서 논문 쓰기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지식 공유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펴보시겠죠. 그래서 지식 공유, 날리지 쉐어링이라고 논문을 찾으실 거예요. 제목에 지식 공유, 날리지 쉐어링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셔 가지고 지식 공유에 대해서 이제 지식 공유란 뭐다, 왜 중요하다라고 설파한 원문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구조 방정식으로 연구를 할 건데 구조 방정식에서 지식 공유가 쓰인 것들을 찾아서 어떤 변인들이랑 연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논문에서 이제 또 지식 공유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찾아보시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실무에서 이 변인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구에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연구할 거야.'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공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정의들이 있어. 이 정의가 내 생각과 딱 맞아. 학자들이 여러 명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 정의를 염두에 두고 지식 공유를 계속 연구해 가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작성을 해 봤는데 지식 공유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 라고까지 진행이 됐다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지식 공유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개인이 가치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있고, 여기 보세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정의에 포함됐는지.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지식을 확산시키는 행동을 하고, 옆 사람이 지식 활용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 이런 한 것들의 다양한 하위 요소로 되어 있으며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이다라는 게 이제 지식 공유의 정의라고 제가 본문에 썼다고 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맞아. 이런 지식 공유가 내가 딱 원하는 거였어. 내가 생각하던 지식 공유를 논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다고 칠게요. 공유에 대해서 쓴 논문을 몇 개를 제가 살펴봤어요. 몇 개를 살펴보다가 공통적으로 쓰인 측정 도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걸로 측정 도구를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측정 도구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나는 공개 교육에서 얻은 자료를 팀원과 공유할 수 있다. 한 문장. 나는 내가 업무에서 얻은 노하우를 팀원에게 공유한다. 네, 이 두 문항 다 어떠세요? 네, 이거 두 개 다 지식 공유와 관련된 문항이죠. 내가 사내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서 이제 어떤 교육 자료를 얻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를 팀원과 나는 공유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지식 공유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내가 업무에서 얻은 노하우를 팀원에게 기꺼이 공유한다. 이것도 지식 공유하는 사람의 행동이죠. 그래서 '아 이런 문항이 있네.'라고 해 가지고 이거 문항을 대충 살펴봤어요. 대충 살펴보니까 문항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로 난 설문조사를 돌려야겠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설문이랑 공문 타당화된 거를 잘 찾아서 돌려보니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식 공유 행동
이 높을수록 혁신 업무 행동이 높아진다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설을 설정한 게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결론 및 제언에 국내 근로자 5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 지식 공유 행동은 혁신 업무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한 다음에 상사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동료의 지식 활용을 지원하는 이러한 행동은 호혜성의 원리 관점에서 조직 내 다른 혁신 자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혁신 업무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연구 결과예요. 이 통계에서 나온 담백한 결과. 그러면 이게 왜 정말 이렇게 나온 것 같은지, 지식 공유 행동은 왜 혁신 업무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자가 이 뒤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사에게 지식을 공유를 해 주고 동료가 이렇게 배운 거를 써먹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다른 조직 내에서 다른 혁신 자원에 대해서 그 사람도 받는 게 많을 거야. 이 상사나 동료에게 받는 게 많을 거야. 접근성이 높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혁신 업무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이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 나온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맞을까요? 말은 다 맞아요. 왜냐면 이런 게 지식 공유 행동이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이 정의도 맞고, 측정 문항 도구도 맞고, 연구 결과도 맞고, 결론 및 제언도 맞아요. 각각 지식 공유를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측정 도구는 지금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세요. 여기를 동료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나는 공개교육에서 얻은 자료를 동료와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문항이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업무에서 얻은 노하우를 동료에게 공유한다."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항 으로 이어지고 다른 문항도 다 이거랑 비슷한 수준에만 있었던 문항이라고 쳤을 때 이런 문항으로 측정했잖아요. 근데 여기 해석에서는 동료의 지식 활용을 지원, 동료에게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 동료가 지식 활용을 잘하도록 알려주는 거, 그리고 동료에게만 공유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상사에게 지식을 공유했고 동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호혜성의 관점에서 업무 행동이랑 연계가 되는 거야."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나는 이 문항으로 534 명한테 조사했는데 왜 해석할 때는 갑자기 공유하지 않은 상사에게 공유한 거 그리고 "동료의 지식 활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을 했냐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이 포인트 아실까요? 우리가 측정 도구를 입원형을 제대로 했는지, 이게 신뢰도가 몇 점을 넘었는지 이런 거에만 매몰돼서 측정 도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측정 도구의 내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를 않거든요. 거기서 논문의 오류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결론 및 제언을 쓸 때 담백하게 일단 팩트를 써요. 팩트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설문 문항을 다시 엽니다. 설문 문항을 다시 열어서 그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유추를 하고 문항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조금 더 포커스해 가지고 이 뒤에 내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공유 행동이 이런 거가 맞죠. 맞는데 내가 이거를 정말 측정했냐고요. 이 통계 결과 나온 거는 이 문항에 대해서 높게 응답한 사람이 혁신 행동도 높게 대답을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건데 요거 아닌 다른 거를 내가 이렇게 특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해를 조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도한 해석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A가 B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나왔을 때 측정된 개념은 문항 수준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방정식 결과 해석 시에 개념을 임의로 확장하면 그거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 문항에 기반한 의미 내에서만 해석을 조금 해야지 타당성을 확보가 가능하고요. 문항에 없었던 내용을 이론적으로 덧붙이는 해석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혁신업무행동이라는 IWB 변인이 있는데 HRD에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변인입니다. 그래서 잔슨 교수님의 이 연구 논문을 보면은 여기에 혁신업무행동이라는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혁신업무행동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촉진하고 실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이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문항, 촉진에 관련된 문항을 그리고 실현에 관련된 문항을 이렇게 개발을 했거든요. 하위 요인이 명확하고 그 안에 설문 문항이 명확하면 그거는 좋은 측정 도구인 거죠. 내가 혁신 업무 행동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혁신 업무 행동은 정말 요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문항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혁신 업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론적인 배경에 "혁신 업무 행동은 제너레이션하고 촉진하고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야."라고 막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을 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측정 도구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아이디어 창출만을 이야기한 측정 도구를 내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연구 결과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해요? 혁신 업무 행동이 뭐 수익이나 어떤 거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측정 문항에서 제너레이션만 사용했는데 여기가 유의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유의한 거는 당연하지. 아이디어가 촉진되고 실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오류가 있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업무 글의 지정 도구를 개발한 건데 여기도 3 개의 요인으로 나뉘거든요. 이것도 논문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3 개의 요인으로 나뉘는데 업무 그릿을 이제 제가 연구 분석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문항들을 참고해서 관심사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해당 업무에 대한 흥미를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지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내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주변인의 인정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항에서 진짜 측정을 했고 그 측정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결과 변인이랑 정말 상관관계를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 회의계수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항을 썼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 내가 설문 문항을 개념의 일부만을 설명하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서 왜 결론에서는 다시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논문의 스토리텔링 욕구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문에서 단순히 설문 문항이 "자료를 공유한다."였는데 이 자료를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식 공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더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독자 설득을 위해서 개념을 포장하거나 확장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문을 투고하게 되면은 심사자들이 "이거를 더 풍부하게 해석하세요."라는 심사 의견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좀 중요한데 "선행 연구와 개념적 정의에 끌려가게 된다." 이론적 배경이랑 문헌 검토에서 본 지식 공유 개념이 폭넓고 풍부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도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야. '지금 문장에서는 안 담고 있어도 뒤에서 다 담고 있을걸?' 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쪼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행 연구들의 모든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정의를 내리는 거랑 사용한 측정 문항이 일치하지 않는 거. 측정 문항이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측정 도구 선택의 무비판적 수용인데요. 유명한 학자가 만든 도구니까 괜찮겠지. 이 개념은 이 측정 도구만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는 거
가 또 이슈가 되거든요. "SSCI 논문에서 썼던 도구니까 이건 지식공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도구야."라고 믿고 살펴보지 않아요. 내가 조작적 정의 내렸던 그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이 도구가 좋은 도구야."라고 해 가지고 그냥 도구는 이거를 쓰고 해석은 또 내가 뭐 많은 문헌에서 검토한 거 다 가지고 와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라고 쓰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욕구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든 의미 있게 설명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항 수준의 설명은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 풍부한 개념적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지식 활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행동이 묻는 문항이 없는 도구를 사용했을 때도 지식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원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혁신 행동까지 그게 연계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다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다섯 번째는 이제 측정과 해석의 단절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제가 써 봤는데 많은 분들이 "측정은 측정이고 해석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측정한 거는 내가 추정한 행위를 한 거고 해석은 또 개념 전체를 가져와서 해석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측정 도구의 한계를 조금 관가하고 결과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도구가 이 개념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 설문 문항을 계속 옆에 두고선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측정 도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어떤 개념을 이제 살펴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측정 도구가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문화와 안 맞는 문항이 포함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 도구를 그대로 사용해야만 할 때 일정이나 여러 가지 기타 맥락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측정 도구의 한계를 논문 내에서 조금 기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도구, 문항은 그대로 사용했을지라도 이제 해석할 때 과대 해석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한계에서도 그 부분을 서술해 주시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본 측정 도구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되었으며 일부 문항은 한국의 조직 문화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에 따라 해석의 주의가 필요한, 이에 따라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에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문장을 조금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근데 뭐 문화권이 달라서 굉장히 동떨어지는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에서 적재치가 낮아서 부하량이 낮아서 알아서 뭐 삭제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는 뭐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식 공유 행동 아니면 혁신 업무 행동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측정되지 않았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기술해 주시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가장 깔끔한 거죠.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도구로 이 개념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신규 문항을 개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 자체로도 학위 논문 사이즈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튼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하죠. 내가 이 개념을 그동안 스터디해온 걸로 보면 이 개념에는 확실히 이런 내용이 설문 문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게 맞죠. 제대로 측정 도구를 탄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정말 길어요. FGI, 타당도 조사, 래시 모형 분석, 예비 분석 여러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프로세스를 거치면 거칠수록 더 탄탄해지고 더 신뢰도 높고 타당한 측정 도구가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은 굉장히 큰 작업이라 가지고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타당도랑 신뢰도를 검증받아 온 측정 도구가 계속 쓰이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문항을 부분 수정하고 타당도를 검사를 하라는 건데요. 원문항의 구조를 살리되 문화적 위화감이 있는 표현을 조금 바꿔서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원문항의 구조를 살리되
문화적 위화감이 있는 표현을 바꿔서 좀 수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예비 조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바뀐 문항에 대한 이해 가능성, 이제 불편감, 타당도 등을 점검을 하시는 거죠. 문항 반응 조사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탐색적 요인 분석이랑 확인적 요인 분석, 뭐 내용 타당도 등을 통해서 수정 후에도 이 개념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시고 나서 그 설문 문항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원문항이랑 수정문항을 모두 설문에 포함을 하셔 가지고 설문 조사를 돌리세요. 그다음에 이제 CFA, EFA 같은 거 할 때 수정문항으로 그대로 써도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수정된 문항을 사용할 때는 문항 변경의 이유랑 문항을 변경했지만 이런 식으로 타당화를 조금 거쳤다라고 명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부분 수정이 사실은 엄청 엄격한 관점에서는 권장되지 않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부분 수정은 측정 신뢰도가 저하될 수가 있어요. 설계자가 이런 뭐 A라는 의도로 이 전체 세트를 만든 건데 거기서 한두 문항을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의도가 훼손될 수 있죠.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슈도 있는데, 이 도구가 계속 쓰인 도구인데 내 연구에서만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 나온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제 연구에서 A랑 B에 미치는 게 비교가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도 손상이라고도 제가 적어 놨는데, 새로운 문항이 개념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자가 이 측정 도구를 그냥 쉽게 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개발된 설문 도구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거는 이 설계자가 의도한 개념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내가 원저자가 아니니까. 그죠? 결론은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개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연구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는 문항 구성이 그러니까 개발하실 때 정확히 설명하는 문항 구성이 핵심이고요. 주요 핵심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측정 도구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빙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내가 사용한 측정 도구는 이 전체 빙하의 일부만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결론 및 재현에서는 내가 요 개념까지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만 측정했는데 이 개념까지 다 가져와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거를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많은 연구자분들이 간과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